한국 여권이요? 예전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뭐가 대단해요? 변두리 나라 여권 아니에요. 30년 전 공항에서는 한국인이 더 많은 질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항공권을 꺼내고 호텔 주소를 보여주고 현금을 증명해야 했죠. 옆에 서 있던 미국인은 3초 만에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장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인은 자동 게이트를 멈춤 없이 통과합니다. 초록불, 문 열림, 3초. 한때 세계 1위였던 미국 여권은 줄을 서 있습니다. 세계 10위로 내려간 나라와 세계 2위로 올라선 나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쌓는 데는 수십 년, 무너지는 데는 단 몇 년. 자동 게이트가 열리는 그 짧은 순간 안에 담긴 36년의 역전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감동하날 진행자 김민지입니다. 오늘도 마음 따뜻해지는 해외 감동 사연을 전해드릴게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감동의 이야기를 함께 시작해볼까요? 저는 폴란드 출신의 안제이 코발스키라고 합니다. 올해 63이고 평생을 유럽 전역을 돌며 기업 물류 시스템을 자문해온 컨설턴트입니다. 젊을 때부터 숫자와 통계 속에서 살아왔고 눈에 보이는 결과와 데이터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국경을 넘는 일도 제겐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브뤼셀, 암스테르담, 바르샤바, 프라하까지 공항은 제게 집 앞 정류장 같은 곳이었지요. 그래서 저는 늘 제 판단이 틀리지 않는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특히 나라의 힘, 여권의 서열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오랫동안 한국이라는 나라를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겨우 일어선 나라, 분단된 나라,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나라, 그 정도 이미지가 전부였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하나, 경제는 성장했을지 몰라도 국제적 신뢰라는 면에서는 아직 멀었을 거라고 단정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보이지 않는 순위표가 있었고 그 표에서 한국은 늘 중간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사실이라고 확인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날은 12월의 바르샤바였습니다. 공항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잿빛이었고 형광등 불빛은 차갑게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는 길게 늘어선 줄이 꿈틀거리듯 이어져 있었습니다. 아이가 칭얼거리는 소리, 캐리어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 사람들이 한숨 쉬는 소리가 뒤섞여 묘한 긴장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줄 한가운데에 저와 한 한국인 남성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윤지훈이 아니라 이민석이었습니다. 35살, 서울의 투자회사에서 일하는 심사역이라고 했습니다. 단정한 코트 차림의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있었고 말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아시아 여권, 비서구권, 입국 심사에서 시간이 조금 걸리겠군. 특별한 악의는 없었습니다. 그저 오랜 경험에서 나온 패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도 출신 동료가 비자 하나 받으려고 몇 주를 허비했던 일, 아프리카 출신 지인이 국경에서 되돌아갔던 일을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줄은 천천히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드디어 이민석 씨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남색 여권을 꺼내 심사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표지 중앙에는 금색 문양이 있었고 그 위로 또렷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한 척 고개를 돌렸지만 사실은 그 장면을 놓치지 않으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심사관은 여권을 펼쳐 사진을 보고 얼굴을 한번 대조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제 예상은 이미 머릿속에서 다음 장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추가 질문, 체류 목적 확인, 호텔 주소 요구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들린 소리는 단 하나였습니다. 쿵, 도장이 찍히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건조한 한마디, 넥스트. 그게 전부였습니다. 체류 목적도 묻지 않았고 돌아가는 항공권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서류도 없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3초 남짓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을 멈춘 채 서 있었습니다. 제가 예상한 장면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수화물 찾는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표정에는 어떤 긴장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 일이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이 말입니다. 저도 곧 심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제 이후 여권 역시 아무 문제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제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질서가 어긋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텔 방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천천히 단어를 입력했습니다. 2026년 여권 순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여권, 헨리 인덱스. 화면에 나타난 표를 보는 순간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한국이 세계 2위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88개국 무비자 입국 가능. 저는 그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제가 막 공항에서 목격한 장면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세계가 그렇게 평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과거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1989년 이전까지 한국은 해외여행도 자유롭지 않았던 나라였습니다. 나이 제한이 있었고, 외화를 제한받았고, 교육을 받아야만 출국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수십 년 만에 세계 최상위권 여권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는 1996년 OECD 가입, 1997년 외환위기 극복, 2002년 월드컵 4강, 전자여권 도입과 미국 비자 면제 협정, 유럽 전역 무비자 확대 같은 단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숫자와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읽다가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해외로 나간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이 체류 기간을 지키고 법을 어기지 않고 계약을 성실히 이행해왔다는 기록이었습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이 쌓아 올린 신뢰였습니다. 그들이 공동으로 보증인이 되어준 셈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편견이 얼마나 오래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과거의 지도로 현재를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자동 신뢰의 대상이 되어 있었는데 제 머릿속에서는 아직 낡은 이미지가 지워지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저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란 출신으로 한국에 귀화한 한 남성은 한국 여권을 받은 뒤 해외 공항에서 더 이상 이유 없는 질문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미얀마 출신 여성은 남편과 함께 여행하면서 입장료 차별을 겪다가 귀화 후에는 같은 줄에서 같은 대우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남성은 여권을 분실했을 때 한국 정부의 신속한 재발급 덕분에 여행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생각했습니다. 여권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 국민 전체가 오랜 시간 쌓아 올린 신뢰에 압축된 결과였습니다. 저는 평생 데이터를 믿어왔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성실함, 약속을 지키는 태도, 법을 존중하는 습관 같은 것들 말입니다. 바르샤바 공항에서 들었던 그 도장 소리는 아직도 제 귀에 남아 있습니다. 단 3초의 소리였지만 제 생각을 뒤흔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의 힘은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뢰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한번 얻은 순위는 영원히 지켜질 수 있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세대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는 걸까?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더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에서 저는 또 한 번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바르샤바 호텔 방에서 저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본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공항에서 목격한 그 3초의 장면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숫자를 믿는 사람입니다. 감정보다는 지표를, 인상보다는 데이터를 신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제 눈앞에 떠있는 숫자는 제 오랜 확신을 뿌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방 안에서 가장 밝은 빛이었습니다. 라디에이터가 딸깍거리며 돌아가고 있었고 창밖에는 겨울비에 젖은 도로 위로 가로등 불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낯선 도시의 밤은 묘하게 고요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나 혼자만 다른 생각에 잠겨 있는 기분이 들지요. 저는 의자를 조금 더 끌어당기고 다시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헨리 여권 지수. 이름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 컨설팅 기관이 매년 발표하는 자료로 각국 여권의 힘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평가 방식은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사전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의 수. 그것 하나입니다. 복잡한 정치적 해석도, 주관적 평점도 없습니다. 오직 몇 개의 문이 열리는가, 그 숫자만이 전부입니다. 저는 당연히 제 상식이 확인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늘 최상위권일 것이고,
유럽 주요국도 그 위를 차지하고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스크롤하다가 저는 손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미국이 10위에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10위라니 그 자체로도 제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2위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등을 등받이에 깊숙이 기대었습니다. 대한민국 188개국 무비자. 그 숫자는 단순한 통계 이상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공항에서 제가 목격한 장면을 정확히 설명해주는 증거였습니다. 심사관의 짧은 시선, 도장 소리 하나, 그리고 아무 질문 없이 통과된 한국인 사업가의 뒷모습. 그것은 예외가 아니라 이미 세계가 인정한 신뢰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저는 곧바로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경제력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은 여권 순위에서 상위권에 있지 않았습니다. 군사력으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라고 해서 반드시 여권이 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군사적으로 긴장 상태에 놓인 국가들은 순위가 낮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세계의 질서와 이 숫자들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더 읽어 내려가면서 저는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신뢰. 그 단어는 감성적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통계로 확인되는 신뢰였습니다. 어떤 나라 국민이 일정 기간을 넘겨 체류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불법 취업 사례는 얼마나 되는지, 외교적 분쟁을 일으킨 사건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 데이터가 수십 년간 쌓이고 또 쌓여 국가 간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권의 힘은 정부가 외교 무대에서 큰 목소리를 낸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수많은 평범한 국민이 해외에서 어떻게 행동해 왔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귀국하고, 현지 법을 지키고,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 태도. 그런 조용한 행동들이 기록으로 남아 결국 국제적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과거를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1989년 이전까지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았던 나라였습니다. 나이 제한이 있었고, 외화 반출도 제한되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OECD에 가입했고, 외환 위기를 극복했고, 전자여권을 도입하며 보안 신뢰를 높였고, 미국과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체결했습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신뢰를 쌓는 계단이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그 뒤에 숨은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통계를 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해외에 나간 수많은 한국인 유학생, 상인, 근로자, 여행객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규칙을 지키고 성실하게 행동했기에 이런 결과가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는 조용한 시민들의 행동이 국제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보증서가 된 셈입니다. 그날 밤, 식어버린 룸서비스 음식이 제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손도 대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밤의 바르샤바는 조용했고 차 소리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도시가 잠들어가는 그 시간, 제 머릿속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질문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분단된 국가, 지정학적으로 늘 긴장 속에 있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한 여권을 갖게 되었을까? 경제력이나 군사력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이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답은 정치 지도자 몇 명의 외교 성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수십 년 동안 해외에 나갔다 돌아온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 묵묵히 약속을 지켜온 시민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쌓여 만들어낸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신뢰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30년, 40년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한 세대가 쌓은 신뢰를 다음 세대가 이어받아 더 단단히 만든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단지 현재의 순위를 설명하는 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계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2위라는 사실보다 더 궁금해진 것은 그 신뢰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더 오래된 기록과 더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알게 된 사실은 제 남은 인생의 시각까지도 바꿔놓을 만큼 묵직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전날 밤 늦게까지 자료를 뒤적였는데도 이상하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계속 정리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르샤바의 아침은 또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의 고요함 대신 출근길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와 가꾸운 빵 냄새가 거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9시까지 근처 작은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블랙커피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으니 전날 밤의 숫자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 2위, 188개국 무비자. 그 숫자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긴 시간의 결과라는 생각이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이민석 씨가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단정했고 약속 시간에 정확했습니다. 저는 전날 밤 제가 본 자료와 제 마음속 혼란을 그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한국을 과거의 이미지에 가둬두고 있었는지, 그 낡은 인식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는지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놀라지도 으스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을 이제야 함께 확인하는 사람처럼 담담했습니다. 그가 꺼낸 첫 이야기는 저를 다시 한번 멈춰 세웠습니다. 1989년 이전까지 한국에서는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았다는 말이었습니다. 정부 허가가 필요했고 나이 제한도 있었으며 개인적인 이유로는 출국이 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1989년 저는 폴란드에서 텔레비전으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유럽은 국경을 허물고 자유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한국은 비로소 자국민에게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전혀 다른 출발선에 서 있었던 셈입니다. 그 대비가 제 마음을 세게 쳤습니다. 불과 한 세대 전 이야기입니다. 제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한 여권을 갖고 있다니 저는 그 간극을 가늠해 보려 애썼습니다. 이민석 씨는 1996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이 OECD에 가입한 해였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들의 모임이라고 불리는 그 단체에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운영의 투명성, 경제 시스템의 안정성, 노동과 복지 제도까지 여러 기준을 통과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문이 조금 더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해 1997년에 외환위기가 닥쳤습니다. 저 역시 그 시절을 기억합니다. 유럽 언론은 아시아 경제의 붕괴를 연일 보도했고 한국 역시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구제금융을 제공했고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의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2001년에 그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것도 예정보다 3년이나 빨리 말입니다. 그 사실을 듣는 순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단순히 경제가 회복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한 약속을 끝까지 지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시절 한국 국민들이 금을 모아 외환 보유고를 채웠다는 소식을 저는 나중에야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 있던 금반지와 목걸이를 들고 나와 나라에 보탰다는 이야기, 임금 삭감을 받아들이고 허리띠를 졸라맸다는 이야기. 그 장면들은 단순한 미담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나라다. 끝까지 책임지는 국민이다라는 신호 말입니다. 2002년 월드컵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폴란드 대표팀을 응원하며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한국이 폴란드를 이겼을 때 솔직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웠던 것은 그 이유였습니다. 스페인을 꺾고 4강에 오른 그 장면, 그리고 서울 광장을 가득 채운 붉은 물결. 수십만 명이 모여 응원했지만 큰 폭력 사태 없이 질서 있게 끝났다는 사실이 세계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다시 떠올리며 생각했습니다. 세계는 그때 한국을 단지 축구 강국으로 본 것이 아니라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사회로 보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8년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도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미국은 결코 쉽게 문을 열지 않는 나라입니다. 보안과 출입국 관리 기준이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에 한국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한국 여행자들이 집단적으로 신뢰받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같은 해 전자여권이 도입되면서 보안 수준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저는 자료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도와 시스템, 그리고 시민의 행동이 맞물려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보였습니다.
2017년에는 유럽연합 쉥겐 지역 전체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졌고 2024년에는 중국까지 비자 면제를 허용했습니다. 이 과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계가 한국을 높이 평가한 것이 아니라 36년 동안 한 계단씩 올라온 결과였습니다. 정부의 외교 노력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해외로 나갔다 돌아온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신뢰는 거창한 선언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지켜보지 않아도 약속을 지키는 태도, 불리해도 법을 어기지 않는 선택, 남의 나라에서 손님으로서의 예의를 지키는 습관이 쌓여야 비로소 생깁니다. 그리고 그 축적의 시간이 36년이었던 것입니다. 카페를 나와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그 생각을 곱씹었습니다. 작은 남색 여권 한 권 안에 그렇게 긴 시간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여행 문서가 아니라 역사와 신뢰의 기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또 다른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공들여 쌓은 가치라면 그것은 세상에서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떠올리며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신뢰가 높아질수록 그 신뢰를 이용하려는 사람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작은 책자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라면 누군가는 그것을 탐내지 않을까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또 다른 이야기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시드니의 3월은 바르샤바의 12월과 완전히 다른 공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여는 순간 밀려드는 열기가 마치 몸을 떠미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남반구의 가을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익숙한 가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항만 물류 컨퍼런스 참석차 이틀 전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운송 경로, 세관 디지털 시스템, 통관 속도 개선 같은 주제가 이어졌고 저에게는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숫자와 표, 시스템과 효율. 저는 그런 것들을 다루는 사람이니까요. 둘째 날 저녁, 공식 일정이 모두 끝난 뒤 호텔 14층 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고가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너머로 항구의 일부가 노을빛을 받아 잠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음과 에어컨의 낮은 진동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비행기 값이 아깝지 않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여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르샤바에서 나눈 그 긴 대화는 제 마음 한쪽에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당장 급한 일은 아니라며 미뤄두는 목록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해두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4개의 국경을 더 넘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질문도 없이 통과했습니다. 그저 자동 게이트 앞에 서서 카메라를 바라보고 여권을 올려놓고 초록불이 켜지면 걸어 나오는 익숙한 과정이었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저 소음이 필요해 TV를 켰습니다. 낯선 도시의 호텔 방은 유난히 조용합니다. 호주 저녁 방송은 대체로 평온했습니다. 요리 프로그램, 부동산 리모델링 쇼, 간간히 뉴스. 무심히 채널을 넘기다 한 화면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시드니 킹스포드 스미스 공항에 상주하는 국경 경비대를 밀착 취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이비색 유니폼을 입은 대원들이 입국장에서 승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차분하고 절제된 목소리로 질문하고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구역으로 안내하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제 일과 겹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경이라는 것은 결국 시스템이 작동하는 가장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사람과 국가가 처음으로 마주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갑니다. 잘 설계된 시스템은 조용히 돌아가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화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카메라가 한 대원을 따라 2차 심사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음악이 낮게 깔렸고 화면이 좁아졌습니다. 작은 테이블 앞에 30대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차림, 가지런히 놓인 기내용 캐리어. 침착해 보였지만 그 침착함이 얼마나 힘겹게 유지되고 있는지 TV 화면을 통해서도 느껴졌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권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진한 남색 표지, 금색 글자. 저는 그 색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손에 쥐어본 색이니까요. 1차 자동 스캐너에서 플래그가 떴다고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눈으로는 구별할 수 없었지만
내장된 칩 데이터와 국제 데이터베이스의 암호화 서명 사이에 미세한 불일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겉모습은 정교했지만 디지털 영역에서 작은 균열이 드러난 것입니다. 심사관이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였습니다. 그 순간 남자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머릿속에서 준비해둔 답변이 한순간에 사라진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고급 위조 여권이었습니다. 종이 질감, 홀로그램, 재본 방식까지 정교하게 만든 값비싼 가짜였습니다. 저는 침대 끝에 앉아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저는 시장을 읽는 사람입니다. 물건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 어떤 가치가 어떤 경로를 통해 형성되는지 보는 일을 합니다. 범죄 조직 역시 시장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통하지 않는 물건에 큰돈을 쓰지 않습니다. 정교한 제작과 유통망, 위험을 감수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급 위조품은 아무 여권이나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성공했을 때 가장 많은 나라의 문을 가장 적은 마찰로 열 수 있는 서류. 그 서류가 무엇인지 계산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자주 그 답이 대한민국 여권이라는 사실을 저는 자료를 통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수사 보고서와 국경보안 통계를 읽어 내려가면서 저는 한 가지 공통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은 가장 많이 복제되는 저급 가짜 중 하나가 아니라 가장 값비싸고 정교하게 만들어지는 고급 위조의 주요 타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미국, 유럽연합과 쉥겐 지역,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나라들 대부분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자 신청서 작성, 인터뷰, 긴 대기 기간,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낮은 순위의 여권을 가진 누군가에게는 몇 달의 준비와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할 여정이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에게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끝납니다. 저는 TV를 끄고 한동안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남색 책자가 갑자기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통과하는 것들에 대해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동 게이트가 열리고 도장이 찍히고 질문 없이 지나가는 경험이 반복되면 그것이 당연해집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문 하나를 통과하기 위해 거액을 지불하고 범죄 위험을 감수합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동의 편리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요. 칩과 홀로그램은 결과일 뿐입니다. 진짜 힘은 그 여권을 들고 수십 년 동안 국경을 넘나들며 법을 지키고 약속을 지켜온 사람들의 행동에서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는 또 다른 질문과 마주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권을 실제로 손에 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해외로 나가는 길이 막혀있던 시절을 기억하는 세대에게는 또 다른 감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비자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초청장을 구하고 거절 통지서를 받아보던 경험을 가진 분들이라면 이 변화의 무게를 저보다 더 깊이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숫자와 그래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권이 열어준 문 앞에서 실제로 삶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어졌습니다. 종이 한 권이 아니라 그 종이를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국경을 통과했던 사람들의 숨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책상 위에서만 이해하지 않겠다고요. 이 남색 책자의 진짜 의미를 알고 싶다면 그 출발점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제 일정표를 다시 정리했고 서울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듣게 될 이야기들이 제 생각을 얼마나 더 흔들어 놓을지 말입니다. 서울은 정말 한꺼번에 다가왔습니다. 다른 도시들은 공항에서 도심으로 들어가는 동안 서서히 표정을 바꾸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낮은 건물들이 이어지고 점점 도로가 넓어지고 간판이 많아지고 그러다 어느 순간 이제 수도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은 달랐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부터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공항도 도로도 사람들의 발걸음도 전부가 이미 중심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도시는 스스로를 숨길 생각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해질 무렵 하늘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방으로 화강암 산들이 솟아있고 그 사이를 따라 빽빽하게 들어선 건물들.
그리고 한강을 따라 켜지기 시작하는 불빛들. 불빛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제가 오래도록 마음속에 그려왔던 서울의 이미지를 조용히 지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서울을 조금은 작게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성장했지만 어딘가 변방의 긴장을 아직 지닌 도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서보니 이 도시는 이미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번 서울 방문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여권 통계를 확인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남색 책자를 실제로 손에 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여권이 출발점이 아니라 도착점이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여권은 어떤 의미인지 그 무게를 몸으로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서울의 한 물류 전문가가 세 사람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설명했더니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 가치를 숫자가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분들을 만나셔야겠네요. 그 말이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틀 동안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장소는 모두 달랐습니다. 마포의 작은 카페, 강남의 병원 로비, 여의도의 유리벽 사무실. 공간은 달랐지만 대화의 결은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말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이미 오래 생각해본 사람들처럼 필요한 이야기만 정확히 꺼내 놓았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한민수 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한강이 가까운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이미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태블릿으로 업무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고 동작이 간결했습니다. 40대 초반, 무역회사 팀장이라고 했습니다. 아시아 여러 나라와 거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란 테헤란에서 하산 라임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한국에 온 지 15년이 넘었고 귀화 과정을 거쳐 지금은 한민수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를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란 여권을 가지고 유럽 출장을 갈 때마다 비자를 신청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은행 잔고 증명, 고용주 확인서, 숙소 예약증, 출장 일정표, 서류를 준비하는데 며칠 걸렸고 영사관 인터뷰를 받아야 했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몇 주를 기다려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는 늘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혹시 거절되면 어쩌지 하는 마음 말입니다. 그러다 한국 여권을 처음 들고 유럽 공항에 섰던 날을 이야기했습니다. 심사대에 여권을 내밀었고 몇 초 뒤 통과했습니다. 아무 질문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2차 심사도 추가 서류 요구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잠깐 멈춰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정말 끝인가 싶어서요.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같은 목적지인데, 여권 하나로 세상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을요. 두 번째는 김소라 씨였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근무 교대 사이 잠깐 시간을 내어 만났습니다. 그녀는 미얀마 양곤에서 태어났고 공부를 위해 한국에 왔다가 결혼 후 귀화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공항이 아니라 여행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과 태국으로 여행을 갔을 때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한국 여권, 그녀는 그 당시 미얀마 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적지 입구에서 남편은 일반 요금을 냈고 그녀는 2배의 요금을 냈습니다. 돈이 많고 저금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같은 곳에서 잠을 자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일정으로 여행을 하는데 입구에서 여권 하나로 서로 다른 사람으로 분류되는 느낌. 그 기억이 오래 남았다고 했습니다. 나라는 사람을 모르는 시스템이 단지 표지색만 보고 나를 구분하는 경험. 귀화 후 다시 해외여행을 갔을 때 공항에서 질문 없이 도장이 찍히는 순간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억울함이 풀려서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느낌이 낯설어서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권이란 단순히 국경을 넘는 도구가 아니라 세상이 나를 어떤 카테고리로 분류하는지 보여주는 증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박준혁 씨였습니다. IT 기업에서 일하는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자랐고 10년 전 한국으로 와 귀화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출장 중 여권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귀화 전 남아공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는 재발급에 3주가 걸렸다고 했습니다. 영사관 인력이 부족해 처리 속도가 느렸고 출장 일정이 모두 틀어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는
23일 만에 재발급이 가능했다고 했습니다. 영사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고 필요한 지원이 빠르게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국가가 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이런 순간에 드러납니다. 정부가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가. 그건 행정 문제가 아니라 선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당신의 시간이 중요하다고, 당신의 계획이 중요하다고 말해주는 방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돌아오면서 세 사람의 말을 반복해서 떠올렸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밤늦게까지 붐볐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흐름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여권은 단순한 여행 문서가 아니라 거울이라는 것을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내 나라가 나를 어떻게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비추는 거울 말입니다. 저는 서울의 통계 뒤에 숨은 얼굴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의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있으니 또 다른 질문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신뢰가 이렇게 쌓여 여권의 힘이 된다면 그 신뢰가 흔들릴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한 나라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한결같음을 멈추게 된다면 그 여권의 무게는 어떻게 변할까요? 저는 이미 상승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하락의 이야기 또한 존재합니다. 한때 세계 여권 순위 최정상에 있던 나라, 누구나 부러워하던 나라가 불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내려앉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먼 과거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어른 생애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서울의 밤 공기를 마시며 저는 그 나라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상승이 있다면 하락도 있다는 그 이야기. 그 숫자들이 말해주는 또 다른 현실을 이제는 들여다볼 차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크라쿠프에서 고객 미팅을 마치고 환승을 위해 공항을 통과하던 길이었습니다. 연결편까지 40분. 커피 한 잔 마시며 시간을 보내기엔 충분했고 굳이 입국 심사 구역까지 갈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긴 복도 끝에 보이는 자동 게이트들, 그리고 그 옆 직원이 앉아있는 일반 심사대. 그 장면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바닥에 반사되고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여권을 손에 쥔 채 서 있었습니다. 늘 보던 공항 풍경이었습니다. 수십 번은 봤던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왼편 자동 게이트로는 한국인 여행자들이 한 명씩 자연스럽게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남색 여권을 스캐너에 대면 초록불이 켜지고 게이트가 열리고 멈춤 없이 걸어 나왔습니다. 익숙한 사람들의 걸음이었습니다. 막힐 거라는 의심이 전혀 없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른편 줄을 보던 순간 제 숨이 잠시 멎었습니다. 그 줄에는 미국인 여행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 본 건 아닌지 확인하려는 듯 몇 번이나 시선을 옮겼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동 게이트를 통과하고 있었고 미국인들은 직원이 있는 줄에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모욕을 당하고 있는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차별도 아니었습니다. 규정에 따른 절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평생을 미국 여권은 가장 강한 여권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국제 이동의 기준이자 세계 어디에서나 우선권을 갖는 상징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건 의심해본 적도 없는 전제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조용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숫자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2014년, 미국 여권은 헨리 여권 지수 세계 1위였습니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2025년 12위, 11년이었습니다. 쌓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린 신뢰가 무너지는 데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여러 나라에 대한 입국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안보라는 명분 아래 심사를 강화했고 절차를 늘렸고 비자 발급을 까다롭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국제 이동이란 것이 주고받는 관계라는 점이었습니다. 우리가 문을 좁히면 상대도 문을 좁힙니다. 그렇게 신뢰는 조금씩 깎여 나갔습니다. 신뢰는 고정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얻어놓으면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의 선택, 매년의 정책, 수많은 작은 결정 속에서 유지되거나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저는 한국을 보며 더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았던 나라, 외환 위기를 겪었고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세계 여권 순위 2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 결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1990년대 독일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 런던에서 공부하던 유학생들, 파리에서 여행하던 관광객들, 그분들 중 누구도 국가 신뢰를 쌓고 있다는 생각으로 행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약속을 지켰을 뿐입니다. 계약 기간을 채우고 귀국했고, 체류 규정을 지켰고, 문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반복이 수십 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그 기록을 기억했습니다. 신뢰는 말로 얻는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는 것입니다. 자동 게이트 앞에서 3초 만에 열리는 문. 그 짧은 시간 안에는 36년의 성실함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날 공항 복도에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여권은 단지 태어난 나라의 증명서가 아닙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의 결과물입니다. 저는 한때 한국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 분단 국가, 강대국 사이에 낀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짜 힘은 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신뢰는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을 지키는 평범한 사람들의 축적. 그것이 나라의 품격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공항에서 한 한국인이 게이트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남색 여권을 스캐너에 대고 초록불이 켜지고 문이 열리고 도장 소리가 납니다. Next. 그 소리에는 한 나라의 시간과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쌓는 데는 수십 년, 무너지는 데는 단 몇 년. 그 차이를 저는 공항 복도 한가운데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여권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다음에 공항에 가시게 된다면 잠시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누가 자동 게이트를 통과하는지, 그리고 그 문이 왜 열리는지, 그 안에는 우리가 살아온 시간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쌓아온 신뢰의 시간들이 앞으로도 조용히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